왕의 얼굴, 징비록, 화정.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들일 텐데요. 이 작품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조선의 15대 군주였던 광해군의 이야기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에서 선조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살 길만 찾는 한심한 왕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광해군은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리더로 그려집니다. 기존의 역사와 달리 새롭게 재조명되는 역사 속 사건과 인물들을 접할 때면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라고 말한 E.H. 카의 말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판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왕 광해.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비운의 군주 광해군에 얽힌 역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산뉴스 11월의 역사 시리즈 나영안의 역사는 살아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강사 나영원 선생님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광해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다 트라우마가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믿기진 않겠지만 굉장히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수학을 너무 잘하다가 수학 시험을 한번 진짜 그분이 뭐 강남에서 좀 유명했던 선생님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강남에 있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우리 강북 애들에게 강남의 어떤 고난이도의 문제를 한번 조금 풀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문제를 받아봤을 때 정말 태어나면서 점수 받아본 수학 점수에서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45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기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가만히 있다가 막 갑자기 그 생각에 딱 접해지면은 막 손이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이런 트라우마가 각각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분들은 심리학적 용어로 정신적 외상 또는 아픔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나 봐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친하고 싶은데 나만을 빼놓고 두 사람이만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트라우마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느 순간 동일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나는 어떤 트라우마에 빠지고 계십니까? 각각마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망해버린 역사 속 인물은 누구였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오늘 세 번째 강연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되게 눈물이 나요. 진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4대 명분의 예를 따라서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4대 부들의 어떤 그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정말 싫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합니다. 전란이 일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했던 것은 사실은 이 나라 지배층도 아닌 바로 의로운 병사, 의병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3번의 변란이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근데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는 의병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근데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나라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갖다 오히려 모욕을 줬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을 일으켜서 가장 활약을 많이 했었던 바로 곽재우라는 분께서는 바로 이 전쟁이 끝나고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그들을 왜 죽여야만 됐을까요?
병자호란 당시에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조선의 임금이 최초로 남의 나라 황제 앞에서 절을 올리는 치욕을 당합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을 빠져나서 송파 나루터에서 결국 청나라 황제 홍타시 앞에 3번의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9번의 머리를 찢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인 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시가 이 얘기합니다. 너의 머리를 찢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찢어라. 그래서 그런 치욕을 당했던 왕이 바로 인조대왕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20만 명의 바로 여자들이 끌려갑니다. 그 여자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가서 놀았을까요? 가서 재미난 중국 여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고국이 그리워 나중에 고국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였던, 2번 죽였던 것은 바로 청나라 군인이 아닌 바로 조선의 지배자와 조선의 바로 남자들의 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몸을 더럽힌 여자 아니야? 아이 더러워.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를 버리는 남편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할 욕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그런 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돌아올 환, 고향 향, 계집녀, 환향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에 변질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양년이란 말을 씁니다. 절대로 쓰지 말아야 우리의 아픔이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조선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아들 광해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누가 이뻐야 아들이 이뻐요? 내 처가 이뻐야 그 자식들도 이쁩니다. 선조대왕은 자신의 아들 광해를 사랑했을까요? 광해를 질투합니다. 자신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군주의 제목이라 하자 아들을 질투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정의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전하, 조정을 나누셔야 됩니다. 조정을 나눈다 분조라고 말합니다. 전하께서 의조로 가시옵소서. 하지만 왕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왕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조선은 누가 지킨단 말씀이시옵니까? 조정을 분리하시기 위해선 빨리 세자를 책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선조는 차일피일 광해를 세자를 책봉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렇게 세자 책봉을 미루었던 선조는 바로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고 자신은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조선을 지키면서 동문서주했던 것은 바로 선조의 아들 광해였습니다. 광해가 이렇게 나라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듣자 조선을 버렸던 많은 선비들이 아니 세자 조각해서 이 나라를 갖다 지키고 계신단 말인가? 어디에 머무르신단 말씀이신가? 나도 그곳으로 가겠노라면서 의병들을 모아내고 의병들을 모아낸 고신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조선의 국왕이 아닌 바로 세자 광해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해군을 왜 선조는 그렇게 미워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바로 선조와 광해군의 가계도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광해는 일찌감치 왕이 될 제목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 아들들을 불러놓고 선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말해보거라. 광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품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어느 음식에서나 빠져서는 안 되는 바로 물질이 소금입니다. 저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겠사옵니다. 결코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백성을 나보다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인 바로 왕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자 많은 관료 시다들이 브라보! 를 외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야, 역시 대단해. 선조는 정실 왕비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정실왕비는 의인왕후 박씨입니다. 둘째 부인이 공빈 김씨, 세 번째 부인이 임빈 김씨.
이 공빈김 씨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 이매고 둘째가 광해였습니다. 근데 이매는 성리학적 명분상 먼저 이매가 세자가 될 수 있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매는 일찌감치 세자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매가 왕이 되면 우린 다시 연산군을 또 만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포악하고 워낙 성격도 더럽고 누가 가다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번 누가 쳐다보는 거야. 뭘 꺼라바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왕자로서는 어떤 법도나 예의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매군은 모든 관료 신하들이 두려우면서 결국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광해가 누가 봐도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광해의 엄마였던 공빈김 씨가 죽자 이제 선조는 인민김 씨에게 빠져요. 그리고 이 인민김 씨의 아들 바로 신성군이 왕으로서 올라가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빨리 책봉해야 되만 나라의 근본이 쓴다고 생각했었던 신하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 당시 유성룡, 다 들어보셨죠? 정철, 그리고 그 당시 북인 정권의 수장이었던 이산해라는 사람이 모여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선조가 말이야 너무 심해. 빨리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데 우리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거나. 그런데 이산해는 머리가 되게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아, 선조 대왕의 마음이 광해에게 있지 않았음을 눈치챘습니다. 선조의 마음이 어린 신성군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던 바로 이산해는 이런 얘기 해봐야 우리만 독박 쓴다 라면서 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물어봤죠. 아니 왜 이 자리에 안 나옵니까? 아니 나 오늘 배가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자네나 나가는데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절대로 가서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성룡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가서 정철과 함께 둘이 선조를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했던 정철은 이야기합니다. 전하!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시옵소서. 이 말을 듣기 무섭게 선조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아직 건강이 이상이 없는데 내 아들 광해를 세자로 빨리 책봉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야? 뭐야? 라면서 그렇게 가까이 두었던 정철을 바로 삭탈관직하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정철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래서 맨날 술 먹으면서 결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썼던 게 바로 우리 국문학사에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관동별곡이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터지자 광해에게 세자를 맡겼던 선조. 이렇게 훌륭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갖다가 진두지휘했던 경험. 그러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살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공공한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의서였습니다. 왜 허준의 동의보감이 뛰어난 의서인 줄 아세요? 허준의 동의보감은 약제명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의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의서가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만 집중을 해요. 왜 허준의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완성이 되었을까요? 허준은 의학적 지식은 뛰어나지만 침을 못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를 따라서 항상 호위하는 어이였지만 침도 놓지 못하고 결국 왕이 아플 때 즉각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양을 갑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았던 광해군은 귀양지에 있던 허준을 불러 바로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의학서적을 만들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로 광해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군주 광해, 대동법 실시. 당연히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더 정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은 공무를 내는 법이었어요. 근데 공무를 내는 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걸 내는 겁니다. 서울에는 보통 특산물로 뭐 쌀이라든지 또는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라면 좋은데 갑자기 이번에 서울에 있는 물품을 공란 물품을 고래로 정하겠습니다. 고래를 생전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런 나지 않는 물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했던 광해군께서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공무를 바치도록 해라. 그게 바로 쌀로 바치라는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많을수록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럼 만약에 내가 토지가 없어. 그러면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게 바로 백성들을 위한 법 대동법이었습니다. 중립외교. 우리는 항상 명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사대였습니다.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초래된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여진족과 일본을 이유 없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저 오랑캐 놈들, 저 였는 일본 외놈들.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걔는 뭐라고 하고 뒤에서 욕거리하고 하면 어때요? 완전 개짜증 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저 나영한 선생님 방송에 한번 나오기만 해봐. 내가 댓글 써가지고 완전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들을 무시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폄하하자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 준비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만든 조선을 언젠가 응징하리라.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국력은 급속도로 약해져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던 여진족들이 드디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이게 후금이라는 나라고요. 이 후금이 나중에 이름을 청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명나라는 지는 해예요. 후금은 뜨는 해입니다. 명나라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이제 후금과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곧 해야 될 때니 조선이요 결국 파병을 하라고 합니다. 광해군은 생각합니다. 그래, 파병을 해야 된다는 것이 4대의 명분이면 파병을 하겠다. 하지만 강홍립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적당한 때를 봐서 항복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후금과 진짜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후금의 왕에게 밝히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을 하라는 이런 나름대로 현실적인 중립 외교를 취했던 게 바로 광해군입니다. 어느 하나 결코 버릴 수 없는 경험 많은 왕 광해군.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결국 강제로 왕에서 쫓겨났던 사람에게 붙이는 게 바로 군이에요. 다 아시죠? 연산군, 광해군. 이런 경험 많은 그리고 명석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광해군은 왜 몰락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광해가 가졌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나영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이제 어디 가서 좀 지식 자랑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조들은 정확히 500년 단위로 멸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선조께서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라고 딱 500년 단위로 멸망을 해줘요. 그래서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그 조선 500년을 딱 잘라서 앞에 250년을 조선 전기라고 부르고요. 뒤에를 조선 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선 전기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경희궁과 경운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를 몇 궁체제? 5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사시는 궁궐을 어떤 궁궐이라 부르냐면 그걸 법궁이라고 부르고 정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의 임금은 처음에 어디 사셨어요? 경복궁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셨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요. 그래서 왕들은 이제 어디 사십니까? 창덕궁에 사십니다. 그래서 창덕궁을 우리가 법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을 보시면은 사실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법궁 역할을 했던 것은 경복궁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덕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서 유일하게 등재된 궁궐은 경복궁이 아니에요. 바로 창덕궁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경복궁과 창덕궁은 임진왜란이 있을 때 다 불탑니다. 근데 경복궁은 허벌나게 커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만드는데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은 궁궐이었던 창덕궁을 중건합니다. 근데 경복궁은 언제 중건되냐면은 나중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바로 전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해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계 문화유산에 경복궁은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19세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데 창덕궁은 이미 광해군 때 중건했기 때문에 조선 중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서 창덕궁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난 지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수원성에 갔는데 수원성도 세계 문화유산인데 되게 지식이 엑설런트 하세요. 역시 고품격이야.
그런데 이 수원성은 6.25 전쟁 때 불탔다가 다시 준건인데 얘는 그럼 6.25 이후의 건물인데 어떻게 얘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원성을 처음 만들 때 정종대왕께서 만들 때 이 하나하나 공사의 모든 과정, 만약에 1일째 인부 86명을 동원해서 목재 6개를 동원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바로 의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수원성은 6.25 이후에 불탔지만 18세기 당시에 그 당시의 모든 건축 과정과 건축 자재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수원성은 지금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궁체제라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죠. 경복궁과 창덕궁. 연애를 할 때 경복궁을 갈까요? 창덕궁을 가야 할까요? 경복궁을 가면 안 되고 창덕궁을 가야 됩니다. 창덕궁은 경복궁에 비해서 뭐가 달라요? 경복궁은 유교적 색채가 강해요. 근데 창덕궁은 불교와 도교적 색채가 강해서 절대로 인위적으로 궁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은 정확히 직사각형입니다. 항상 정문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는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문이었던 광화문에서 그것이 일직선으로 보여요. 창덕궁의 정문은 도남문입니다. 근데 창덕궁에도 임금이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관료 신하들과 문안 인사를 했던 정전이 인정전인데 도남문에서 인정전은 보이지 않아요. 경복궁을 만들었던 인물이 박자청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창덕궁을 만들었던 인물도 박자청이라는 인물인데 결국 이 박자청이라는 인물에게 인정전을 만들고 나서 태종께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박자청을 가둬요. 왜냐면 인정전의 앞에 있는 앞마당은 사신들을 만나거나 외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 조선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왜 만들었냐고 하자 건축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절대 자연을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다. 경복궁이 있었던 지역은 평지지만 창덕궁이 있었던 지역은 산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은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이 건축적 가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태종을 설득해서 이 인정전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창덕궁 뒤에 있는 정원이 바로 후원이에요. 창덕궁 뒤에 있다 결국 뒤에 있는 정원 후원. 근데 이거는 왕만이 다닐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라 해서 한때는 비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선조의 정비가 아닌 공빈김씨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란 국가 위기 이런 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실왕비 이후에 새로운 왕비를 얻게 됩니다. 그 새로운 왕비가 바로 임모강우 김씨예요. 임모강우는 바로 10대의 나이였습니다. 선조는 이미 40대에서 50주를 바라보는 늙고 병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이 임모강우 김씨에서 난 아이가 바로 영창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예요. 정실왕비에서 낳은 아이가 나중에 뒤늦게 낳았다 하더라도 그 정실왕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적통이고 명분이 있습니다. 광해는 공빈김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적통은 아니었죠. 이미 세자로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선조대왕께서 더 사시면 결국 세자를 교체할 것이야. 동궁전에 머물렀었던 광해는 항상 불안감에 결국 사로잡혔어요. 내가 언제 퇴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심지어는 중궁전에 있었던 나인들이 동궁전의 나인들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아유, 동궁전, 아이 세자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자가 무슨 세자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광해는 그 트라우마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곧 세자가 교체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선조가 돌아가십니다. 광해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결국 정비의 아들이었던 영창이 자기의 자리를 뺏을지 못한 두려움이 바로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을 죽이고요. 자신의 새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나라의 안위와 나라를 걱정했던 광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뺏길지 못한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결국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자충수를 두고 맙니다.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정말 뛰어난 군주라고 앞에서 누차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정통성의 부재라는 트라우마, 내가 언제든 쫓겨날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바로 자산이자 유산이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야 됩니다. 트라우마.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만 트라우마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닥친 트라우마를 내 스스로 정화하고 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진정한 경쟁력 있는 바로 여러분으로 결국 태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광해, 바로 뛰어난 군주였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우린 광해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광해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